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흙을 덮어주고 보답을 받다. 어떤 선비가 산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배회하다가 산 위에서 무덤 없는 오래된 해골 한 구를 발견하였습니다. 마음에 몹시 안 돼 보여서 흙으로 묻어준 뒤 때를 저다가 무덤에 입혀주다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잃고 해서 무덤 옆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꿈에 한 여인이 앞으로 다가와 절을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마외성의 옛터로서 접은 성이 양이 없고 당나라 황제의 비입니다. 제가 죽은 뒤 당나라 황제께서는 오매불망 절 잊지 못하여 임공연 출신의 도사 등을 시켜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었지만 혼백 부르는 술법으로도 오히려 개장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지라 첩의 몸은 깊은 산골짜기 속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비바람에 이리저리 씻겨 해골이 땅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요행이 당신의 도움을 받아 다시 흙을 덮을 수 있게 되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러서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하는데 부디 놀라지 마소서.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아리따운 용모와 낭낭한 목소리가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고 귀에 쟁쟁한지라 백낙천이 장안가 중에서 고개를 돌려 한번 웃으면 온갖 교태가 생겨나서 육궁의 궁녀들이 분이나 연지로 화장한 모습은 빛을 잃게 되었다고 했던 구절이 정녕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선비가 집에 돌아온 날 밤 삼경 무렵이었습니다. 사방엔 정적이 감돌고 귀신의 긴 울음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오고 있는데 호련히 삽상한 찬바람이 일더니 달빛에 흔들리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선비가 누구냐고 묻자 문 밖에서 대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양귀비입니다. 선비가 문을 열어주자 이내 들어와서 앉은 귀비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당나라 궁실에 쌓아놓은 금은보화들이 모두 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첩이 궁성을 빠져나올 적에 갖고 온 물건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는 은혜를 갚으려 해도 갚을 길이 없네요. 첩은 본디 빼어난 미모로서 남을 섬기던 사람이오니 건지를 받드는 것으로 은혜의 대신 보답고자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처음엔 선뜻 그러자고 응낙지 못하던 선비도 그 태도를 이리저리 뜯어보는 동안 그 황홀함에 푹 젖어서 그만 잠자리를 같이 하고 말았습니다. 귀비는 새벽을 알리는 닭소리가 나면 즉시 사라졌다가 이튿날에 또 다시 오고 이렇게 하기를 수십 일을 거듭한 다음 작별을 고하고 떠나갔습니다. 선비는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여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색을 밝히는 호색한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매우 부러운 생각이 든 그 친구는 그 길로 돈을 잔뜩 쌓아 짊어지고 일꾼들을 모아 이리저리 길에 널브러진 해골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 후 해골이 발견될 때마다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미인의 썩은 뼈를 만나 묻어준 뒤에 우미인도 양귀비도 내 친구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게 찾아와서 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찬바람이 소슬하고 달빛이 어둑어둑한 어느 날 문 밖에서 시끄러운 병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뚫어진 문구멍을 통해 내다보니 어떤 대장 하나가 오추마를 타고 오는데 그 앞뒤로 28명의 말탄 병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인은 썩 나오너라. 주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급히 말 머리맡에 엎드리자 대장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대체 무엇을 바라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흩어진 해골들을 묻어주었느냐? 소인의 친구 놈이 우연한 기회에 마을의 옛 언덕에서 오래된 해골 하나를 발견한 뒤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묻어주고 온 적이 있사옵니다. 그런 뒤 밤에 양구비의 홀령을 만나 수십일 동안 달콤한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소인은 나이도 젊고 게다가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의 부녀자는 하나도 눈에 차지 않는지라 망령되게 터무니없는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돈을 몽땅 들여서 무덤 없는 해골들을 묻어준 것은 아리따운 미녀의 홀령을 만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대장이 성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옛날 미녀가 어디 한둘이더냐? 내가 사모하는 계집이 대체 어떤 계집이냐? 내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바른 대로 데렸다. 우미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서초패왕이고 우미인은 곧 내가 사랑하던 여인이다. 내가 오강에서 죽기 전에 이 여인을 잊지 못해서
역발상가 맨 마지막 구절에다 썼던 것이 바로 그것이니 바로 저기 저 28명이 직접 보고 들은 그 증인들이다. 내 놈이 대체 어떤 놈이기에 감히 그따위 망령된 생각을 품는단 말이냐? 우미인은 본디 진나라 궁중시녀로 진시황 무덤에 묻혀 있다가 내가 무덤을 파고 구해내 애인을 삼은 여인으로 깨끗한 정조를 지켰던 여인이다. 어찌 음란한 양귀비 따위와 같으랴? 귀비는 당나라 황실의 군신과 부자가 음란한 행실들을 할 때 태어났었다. 당나라 황제가 미혼계에 빠져서 귀비의 미모와 천장하우 지자선습 따위의 말에 속아 넘어가 애송이 안녹산의 죄나 귀비의 오빠 양국충의 죄를 알지 못했느니라. 하지만 몸뚱이가 무덤으로 돌아가고 하늘에 오른 뒤에도 어찌 그 더러움을 알지 못했으랴? 이런 까닭에 황제 부자와 수양아들 양남 등이 모두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다. 양귀비는 지금 주인 없는 물건이 되어서 헛되이 울부짖는 마의 언덕의 귀신이 되었은즉 지금 내 친구와 동침하는 것을 당나라 황제가 본다 하더라도 필시 고개를 숙이고 피해갈 것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우미인은 나와의 수견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불행히도 하늘이 날 저버려서 유방에게 천하를 빼앗기는 일을 너무나 빨리 당하게 되었은즉 천추만세에 또 다시 너 따위에게 우미인을 빼앗기겠는가? 이후엘랑 다시는 그따위 망령된 생각을 품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한 뒤 무리들을 이끌고 가버렸습니다. 방에 들어간 그 사람은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한참 동안을 숨을 못 쉬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얼마쯤 있다가 일꾼 3명이 와서 아뢰었습니다. 암흑의 산 깊은 계곡 속에 오래된 해골 하나가 있사온데 뼈가 엄청 크고 색깔이 푸른 빛 아닌 하얀색인 걸 보면 남자의 뼈인 듯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흙과 때를 몽땅 져다가 단단히 봉분을 만들어주도록 해라. 그리고 어제 일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귀비는 대당 만승천자가 총애하는 비인데도 내 친구와 동침했건을 우미인은 일개 우두머리의 희첩에 불과함에도 항우가 미리 손을 쓰려고 하다니 좀 수상한 냄새가 난다. 필시 우미인의 무덤이 이 근처에 있어서 이렇듯이 주위를 뱅뱅 맴돌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일 것이니 샅샅이 찾아보도록 하여라. 명령을 받은 일꾼들은 명령대로 깊은 계곡으로 가서 흙을 져다가 봉분을 쌓은 후에 이리저리 계곡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날 밤 삼경 무렵 기계가 당당하고 의관을 훌륭하게 차려 입은 한 사내가 집신을 신은 채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오더니 방 안으로 냉큼 들어와 앞에 꿇어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대연의 기사마 여마동이요. 한나라가 망한 뒤로 내 무덤이 무너져 내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유행이 군자께서 덕을 베풀어 사람을 시켜 흙을 덮어주니 감격스럽기 그저없소이다. 그래서 사례로 이걸 주고자 하오. 이렇게 말하면서 황금 100냥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양을 하며 한참 동안 서로 실강의를 벌이고 있는데 심부름하는 아이가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어제 왔던 황 장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항우가 주인아, 내가 끝까지 내 말을 안 듣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희의 무덤을 찾더란 말이냐? 이렇게 소리를 치며 문을 박차고 들어오다가 여마동을 보더니 뒤로 물러서며 너는 유방이의 기사마 여가놈이로구나. 그 당시 진이 실권을 잃고 천하가 각축을 벌일 때 넌 할 것 없이 각자의 주인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을 뿐인즉 내가 너를 특별히 꺼리고 미워할 이유도 없고 또 너 따위를 두려워할 나도 아니지만 그늘 5강에서 자살한 뒤로 내가 칼을 뽐내며 다가오던 일을 생각하노라면 뭐 그리 송연하여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더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시골 달기 아침을 알리고 여마동도 돌아간 뒤 황금 몇 봉지만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내 어미를 써라. 북산 밑에 한 부자가 재산을 잘 굴려서 넉넉한 재산을 배경 삼아 스스로 풍류객이 되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친구들을 모아다가 감으로 지새웠고 은여며 침기며 명창들이 없는 날이 없었는데 어떤 가난뱅이가 밤낮 없이 찾아와 편지를 대필해 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일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중병에 걸린 주인을 여러 아들들이 곁에서 모시고 있을 때 주인이 그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학행은 부족하지만 재산은 많은지라 지금껏 허구한 날 놀기 좋아하는 무리들과 가무 창기들을 뒤쫓아 다니는 걸로 일을 삼고 가야금이니 바둑이니 풍류로서 작업을 삼아왔으니
너희들이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느냐? 내 나이 칠순의 병세가 위독하여 더 이상 회생할 가망이 없을 듯하구나. 아직은 재산이 넉넉하니 내가 죽거들랑 3년상을 치른 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즐기도록 하려무나. 너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서 지금 말을 할 터인즉 필기구를 가져오도록 하여라.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던 아들이 명령을 받들고 나가 그 길이가 수십 장에 이르는 호남 간지를 셋으로 잘라서 이어 붙여내온 다음 또 강진양으로 만든 벼룻집을 받들어내왔습니다. 아들은 병석 옆에 엎드린 채 백옥으로 만든 두꺼비 연적을 기울여 팔신공묵을 간 뒤 커다란 상모피를 들고 진나라, 총나라의 해서체 및 행서체로서 부친의 말을 대기하였습니다. 부친이 말했습니다. 큰 글자로 내의원이라고 큰 제목을 잡아라. 그리고 작은 글씨로 여러 의녀들의 이름을 쭉 써라. 아무개, 아무개. 그렇게 불러서 쓴 이름이 거의 40~50명에 다다르자 그 부친이 말했습니다. 큰 글자로 상의원이라고 제목을 잡고 작은 글자로 침선비 이름을 써라. 아무개, 아무개. 이렇게 해서 또 70~80명의 이름을 쓰자 또 말했습니다. 큰 글자로 제목을 잡고 공주라고 써라. 해민서라고 써라. 또 이렇게 해서 작은 글자로 아무개, 아무개라고 써서 다시 그 숫자가 수백 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또 다시 말했습니다. 큰 글자로 중부, 서부 등 오부를 제목으로 잡아라. 그런 다음 다시 주탕이 은근자의 이름을 아무개 아무개 하고 수백 명 쭉 쓰게 했습니다. 또 형조, 경조부라고 크게 쓴 뒤 작은 글씨로 여자종의 이름 수백 명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 뒤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다가 다시 큰 글자로 거주지 모름이라고 쓰고 뒤에 이어 중간 크기의 해서로 지시한 사람 이름이라고 써라. 라고 한 다음 다시 그 밑에다 작은 글씨로 앞에서처럼 수백 명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글자로 팔도로 제목을 잡게 한 뒤 중간 크기의 해서로 각 읍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 밑에다 무수히 많은 이름들을 깨알같이 쓰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말없이 보고 있다가 탄식해 말했습니다. 누군들 주인 영감의 호의호식을 부러워하지 않으랴만 부자 되긴 오히려 쉬워도 몇 천 명씩이나 되는 기생을 손끝 하나로 오라가라 하다니 이는 진실로 왕 장군의 창고지기의 행락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구먼. 금세에는 가망이 없다지만 나도 다음 생에 이 세상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호의호식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처럼 꽃밭 행락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인 영감이 죽은 뒤 그 가난뱅이도 또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임종이 닥치자 그는 아들을 불러 종이와 먹을 준비해서 앞에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사랑했던 창기들의 이름을 받아 적어 두거라. 라고 말을 한 뒤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광통교 부근에서 나를 돌아다 본 여자. 아들이 받아 적고 나서 시간이 한참이나 흐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애미 이름을 써라. 그리고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배를 움켜쥐고 웃었습니다. 아비로 손님을 접대하다. 연안에는 원래 기생이 없었는데 황해감사가 돌을 순시할 때 그곳 부사가 아비를 곱게 차려입혀 수청을 들게 했습니다. 또 부사의 대부인은 연꽃을 매우 좋아해서 연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 꽃이 다 질 때까지 날이면 날마다 남대지로 꽃구경을 가곤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관속들과 백성들 사이에 민폐가 없을 수 없어 원성이 시끌시끌하였습니다. 서울의 사대부들이 그 소문을 듣고 저마다 깜짝 놀라며 조롱을 하였습니다. 대간이 상소를 올려서 논박을 하려고 하자 이 소식을 한 발 먼저 들은 부사가 한 재상집에다 하소연하는 글호를 써서 아들 편에 보냈습니다. 그 재상은 그 대간과는 대를 이어 사귀어온 정의가 두터운 데다가 바로 이웃에 살면서 작은 일도 서로서로 들어주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연안 부사의 아들이 재상을 뵙고 편지를 올리자 재상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나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일이다. 무릇 상년이 너무 잦아서 민폐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곧 부모를 위한 맘에서 나온 일인지라 괴이할 것이 없다고 하겠지만 사사롭게 계집종을 보내 기생 대신 손님을 접대케 한 일에 이르러서는
그 모양새가 관찰사에게 아첨하려 한 듯한지라 사람들의 시비가 당연할 듯하구나. 너희 집은 어찌 이렇듯 채통을 모르느냐? 내가 암흑의 대간과는 과연 정분이 서로 서먹한 사이가 아니니 지금 불러들여서 한 번 못하도록 말려보마. 하지만 그 양반이 이미 상소문의 초안을 제출하여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들어줄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한 다음 사람을 시켜 대간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이윽고 문지기가 들어와서 아뢰었습니다. 암흑의 대간께서 납시었습니다. 재상이 소년을 병풍 뒤에 숨게 한 다음 대간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대간이 말했습니다. 연한 사또는 본디 남행인이 문사들과는 차이가 나겠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일개 고을 사또 하나 감당을 못한단 말입니까? 관찰사를 접대할 적에 기생이 없으면 통인을 시켜 수청을 들게 하는 것이 관례건을 구차하게 아비를 시켜서 기생 대신에 접대케 하다니 그 마음 씀씀이나 하는 짓이 간특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대부인이 상년을 좋아하는 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싸지머지고 쏘다녀서 이것저것 조달하는 행렬이 도로에 끊이질 않게 되자 관속들과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지경에까지 다다랐던 겁니다. 그런데도 연한 사또는 그런 걸 알면서도 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고통과 비통함을 알만합니다. 요즘의 수령들은 선치에는 힘을 쏟질 않고 관찰사 잘 모시는 걸로서 일을 삼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제가 상소를 하려고 상소문 초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재상이 말을 하였습니다. 연한 사또는 돌아가신 재상 시호 암흑의 공의 몇 세의 손으로 우리 집안과는 대를 이어 정분이 각별한 처지라네. 게다가 그분은 천성이 타고난 효자로 지금 나이 80된 노친이 계신데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면 작은 일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성격일세. 이번에 떳떳지 못한 방법으로 관찰사를 즐겁게 해서 연한 사도 자리에 연연해 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부모님을 잘 봉양코자 한 생각에서 나온 것일 따름이지. 또 자네 집안과는 딱히 해묵은 감정 같은 것도 없고 하니 그냥 눈 감아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럴 즈음에 술상이 들어왔습니다. 술은 소주고 안주는 말린 조개 등속이었는데 이것들 또한 연한 읍에서 보내온 물건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이것저것 옛날 일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관하여 서로 얘기를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날이 저물녘에 대간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재상이 소매를 붙들고 웃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네 어떻게 할 셈인가? 연한 사또가 어미로 손님 접대를 했다고 한다면야 망측한 일이겠지만 아비로 손님을 접대했다는데 욕할 게 뭐 있으며 그 대부인이 상놈을 좋아했다면야 놀라 자빠질 일이라고 하겠지만 상년을 좋아했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대간도 따라 웃으면서 대감께서 이렇게 누누이 말리시는데 소생이 어찌 감히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대답하고 돌아갔습니다. 소년이 병풍 뒤에서 나와 공손히 꿇어앉은 후 특별히 주선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 일이 무사히 끝나게 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자식을 병풍 뒤에 놔두고 무슨 욕설을 그리 심하게 하시는지요? 라고 말하자 재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개 아비의 음은 아버지를 말하는 아비의 음과 비슷하고 상년의 음은 천한 여자를 의미하는 상년의 음과 같은 까닭으로 그런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배를 움켜쥐고 웃었습니다. 돈꿰미 안에서 깨가 쏟아지다. 어떤 선비가 시장에 갔습니다. 이웃에 사는 평민이 마침 들깨를 사러 왔다가 선비를 만나자 문안을 드렸습니다. 생호님 어디 가십니까? 구경을 나왔을 뿐으로 별 다른 볼 일은 없느니라. 평민이 술을 받들어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가실 곳이 없으면 소인에게 볼 일이 좀 있사오니 갔다 올 동안에 이 깨자루 좀 맡아주셨다가 소인이 돌아온 다음 함께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선비가 허락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술을 내겠느냐? 평민이 좋다고 하고 즉시 허리춤에서 너댄 양돈을 풀러
깻자루 안에 함께 넣은 다음 꽁꽁 묶어서 선비 앞에다 놓아두고는 다시 서너 잔의 술값을 주고 갔습니다. 돌아온 후 자루를 풀러 돈을 꺼내봤더니 한 냥 정도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평민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까 자루에 넣을 적에는 돈이 몇 냥 전이었는데 지금은 몇 냥 전이 없어졌으니 이상하기도 하지. 하고 말하자 생원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몹쓸 놈 같으니라고. 어찌 그따위 말을 하느냐. 양반이 널 아껴 내 자루를 간수해 주었으면 감지덕지 않은 것이 마땅커늘 도리어 이런 식으로 양반을 도적으로 몰아세운단 말이냐. 이런 발칙하고 흉악한 놈은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양반을 욕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이니 내가 관에 고발하고야 말겠다. 그런 다음 마침내 그 자를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상놈들을 만나 그 얘기를 하면 모두를 피하면서 저놈이 너무 지나쳤다. 고 아첨을 하고 갔고 양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모두 상놈을 꾸짖고 갔습니다. 생원이란 자가 더욱 더 승승장구하여 신발을 질질 끌고 팔을 걷어붙인 채 곧 바로 관정에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본관사또가 크게 꾸짖기를 무지한 상놈이 이렇듯 완악하고 방종하다니. 너 같은 놈들은 당장 엄한 형벌로 다스려서 징계를 삼게 하리라. 하고는 마침내 칼을 씌워 하옥시킨 뒤 따뜻한 말로 선비를 위로하였습니다. 근래에 명분이 해이해진 까닭으로 상놈들이 돈 양께나 있을라 치면 번번이 이와 같은 변이 많소이다. 내 마땅히 호되게 다스릴 것이니 그대는 부디 걱정하거나 화내지 마시오. 이윽고 그 성과 관양 서울에 친척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은 다음 즉시 동원이로 맞아들여 술잔을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인에게 가만히 말해서 종이 한 장을 갖다가 선비 면전에 깔게 하고는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차고 있는 주머니 좀 풀어보시오. 내 봐야 할 문서가 있소이다. 선비가 낯이 벌개지면서 꿇어앉아 고하였습니다. 주머니 속에 문서 같은 것은 없으니 성주께서 찾아보시더라도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또가 엄중하게 딴 곳을 쳐다보면서 다시는 말을 하지 않자 통인들이 성화같이 재촉을 해대었습니다. 선비는 할 수 없이 종이 위에다 주머니를 풀어놓았습니다. 사또가 정색을 하고 앉아 통인을 시켜서 그 주머니를 뒤집어 털어보게 했습니다. 돈꾸러미가 나오는데 엽전들 속에서 깨가 어지럽게 종이에 쏟아졌습니다. 그 돈의 수요를 헤아려 보니 이른 숫자와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몸을 뒤져보았더니 새로 산 배 몇 자가 바지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배 값을 계산해 보니 과연 이른 돈의 숫자와 부합하였습니다. 사또가 그대의 지체와 문벌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이 양반이라면서 감히 이와 같은 행실을 한단 말이냐?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 고 크게 꾸짖고 그 돈을 관해서 충동에 돈 잃은 백성에게 주어 보내게 하니 선비가 코를 싸매고 기어서 돌아갔습니다. 도사의 기생 꾸짖기. 서관의 문관이 본부도사가 되어 임지에 부임하려고 할 적에 도중에 한역에서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말을 갈아탔는데 말이 요동을 쳐서 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창이 도사에게 살짝 고했습니다. 만약 역장놈을 엄하게 다스려 놓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다음에 타는 말도 또 그럴 겁니다. 도사께서는 소인의 말만 따라서 거행하십시오. 그렇게만 되면 원로 행차가 편안하게 될 겁니다. 도사가 허락하자 급창이 사령을 불러 해당역의 병방과 도장을 잡아오게 해서 곤장을 치며 분부했습니다. 별성 행차가 타시는 말을 어찌 이렇게 둔하고 못난 걸로 내왔느냐. 이 말은 앉기가 불편하니 즉시 다른 말로 바꾸어 드리도록 하라. 그러자 역한이 과연 빠르고 총명한 말로 바꾸어 왔습니다. 도사가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니 서울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홍마를 세낸다거나 빌릴 적에 다리만 4개 갖추어져 있으면 선택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 채로 타고 다녔었는데 요번 말은 평생에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행차가 도내에 다다르자 도내 수령들이 다과상을 바치고 또한 수천 기생을 보내어서 현신케 했습니다. 도사가 일찍이 기생을 보지 못한지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붉은 치마 여인은 무슨 일로 여기 왔는고? 급창이가 대답했습니다. 본부에서 보내온 수청 기생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인은 어디에다 쓰는고? 함께 주무시면 됩니다. 머리를 틀어 올린 걸 보면 지아비가 있는 것 같은데 후환이 없을까? 여러 고을에 기생들을 두는 것은 사객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혹간 지아비가 있기도 하지만 감히 노여워하지 못합니다. 도사가 좋아하면서 즉시 불러 대청에 오르게 하면서 가만히 급창을 부르더니 급창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것이 비록 여인이긴 하지만 하인밴드에 불러서 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채통을 손상시키는 일 아니냐? 기생이 대청에 오르는 것은 본래 예사로 있는 일이오라. 재상이나 사대부들도 다들 기생들과 함께 잡니다. 잘 때 기생은 대청 밑에 눕게 하고 안전에 몸은 대청 위에 두신다면 거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사가 마침내 함께 앉아있대 닭이 개 보듯하고 개가 닭을 보듯이 하면서 한마디 말도 하질 못했습니다. 가만히 엿보았더니 두 눈이 서로 마주칠 때마다 도사가 고개를 숙이고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럭저럭 밤이 깊어 삼경이 되었습니다. 기생이 먼저 물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집 밖에서 색을 범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항시 집안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잠시 문 밖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멋대로 들이나 논밭에 나가서 일을 치를 수가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 과거에 남의 처와 동침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속담에 내가 남의 처를 훔치면 남도 처를 훔친다고 했으니 내 어찌 그런 부정한 일을 하겠느냐? 기생이 낙담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촛불 밑에 앉아 손으로 턱을 괴고 졸다가 잠이 깊이 들어 땅에 엎어진 채 누워서 잠을 자는데 코 고는 소리는 잔잔하고 아미는 곱고 아름다우며 분칠한 눈꺼풀은 희고 앵두 같은 입술은 붉어서 그야말로 사내로 하여금 혼백이 아득하고 마음이 흔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사가 한 번 보고 두 번 바라보매 뜨거운 마음이 저절로 솟구쳐 올라 즉시 일어나 어루만지고 끌어당기는데 흡사 굶주린 매각광을 낚아채는 것과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기생이 일어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행차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너는 거절하지 말라. 우리 급창의 말 가운데 기생은 행객들이 동침하는 물건이라고 하더구나. 기생이 이 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크게 웃자 도사가 너도 좋으냐? 고하면서 끌어당겨 즐거움을 구하고 촛불 밑에서 일을 치루었습니다. 온후의 즐거움이 끝난 후 도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러한 외도는 평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손발이 떨려서 이를 서두르는 품이 흡사 잠자리가 물을 찍는 것과도 같이 바빴습니다. 기생이 그 행동 거지를 보고 경험이 없는 시골뜨기인 걸 눈치채고 만약에 지극히 음란한 태도로 그 흥을 흡족해 해주게 되면 웅당 특별한 해유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마침내 그 허리를 꼭 껴안고 다시 일을 치렀습니다. 정신이 흩어지고 혼이 빠져나간 중간에 도사는 길게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계단 밑에 대령을 했습니다. 도사가 분부했습니다. 기생을 맡고 있는 병도장을 바삐 잡아들이도록 하라. 급창이 아래였습니다. 여기는 병도장이 있으나 기생을 담당하는 것은 순호입니다. 그래서 순호를 잡아들이게 한 뒤 도사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이 기왕 기생을 보내서 행차소에 대령케 했으면 마땅히 배 위에서 편안한 기생으로 대령시킬 일이지. 지금 이 기생은 어찌 어지럽게 하는 자인가? 이렇게 말하며 집장사령에게 명하여 순호에게 곤장을 때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순호가 애달게 간청하며 말했습니다. 타는 말인즉 역한들의 소관이니 그 둔하고 열등함이 병도장에 움직일 수 없는 죄라지만 소인은 기생 담당으로 그 용모만 보고 수청 드리는 걸 결정할 뿐 잠자리에서 요동하는 악증을 어떻게 알겠사옵니까? 소인에게는 죄가 없사옵니다. 행수 기생이 웃음을 머금고 나와 말했습니다. 소녀가 진상을 아뢰겠나이다. 말 위의 불편함은 말의 네 다리에 든 병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만 기생의 허리 밑이 요동하는 것은 요본이라고 이름하는 것인데 이는 남자를 조흥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병이 아니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는 것은 마치 봄 비둘기가 서로 좋아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지 절대로 사나운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는 따위는 아니옵니다. 도사가 고개를 끄덕임에 하인들이 마침내 물러가고 다시 한판을 벌이게 되었는데 기생이 다시는 조금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요본질이 조응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도사가 누차 애걸하자 기생이 아까처럼 요본질을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좋은 맛을 알게 된 도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억누르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앉아 뒤통수를 계속 두들기면서
내 30년 행방에 요번처럼 절묘한 재미는 난생 처음이다. 우리 집사람은 부녀자가 웅당해야 할 요번질조차 알지를 못한다. 고했습니다. 아무리 못났기로써니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제주도 생명수. 조선 남쪽에 신선들이 사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면 한 잔만 마셔도 100년의 수명을 늘리는 오객이라는 신비한 약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나라 사신 유홍우는 조선에 안기도라는 신선들이 사는 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보고 싶어서 조선에 파견되는 사신단에 참가했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유홍우는 조선 국왕과 대신들한테 안기도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들은 안기도에 가려면 그곳 신선의 제자인 소장이 궁정에 도착할 때 기다려서 함께 가라고 말했습니다. 안기도에 가려면 반드시 소장에게 말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가 허락하면 순풍이 불어 배가 무사히 안기도에 도착할 수 있지만 허락을 받지 않고서 무턱대고 찾아가면 거센 바람이 불어 배가 바다에 빠진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기대에 부푼 유홍우는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삿갓을 쓰고 칼을 찬 아름다운 얼굴의 30대 남성 한 명이 궁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소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홍우는 그를 따라 안기도를 방문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소장은 흔쾌히 허락하면서 2명의 하인과 함께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유홍운이 소장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서자 부드러운 바람이 계속 불어와 항해가 순조로웠습니다. 마침내 일행이 안기도에 다다랐습니다. 놀랍게도 안기도는 추운 겨울인 바깥 세상과는 달리 전혀 춥지 않고 꽃들이 바위 틈과 계곡 사방에 즐비한 따사로운 기후였습니다. 소장은 유홍운을 동굴로 안내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3명의 노인이 양반다리를 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인과 세 번째 노인은 아는 척을 하지 않았으나 2번째 노인은 유홍운을 보자 어서 동굴 바닥에 앉으라고 말을 꺼내는 한편 어린 하인에게 유홍운을 위해 마실 것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린 하인은 동굴 밖 돌벽에 박힌 쇠못을 뽑아서 나온 물을 찻잔에 담고는 양이 찾아 다시 쇠못을 박아서 물을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찻잔을 가지고 동굴 안으로 돌아와 유홍운에게 건넸습니다. 유홍운이 찻잔을 받아보니 그 안에 담긴 물은 파랬는데 한 모금 입에 넣자 차디차서 입안이 몽땅 얼어붙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가 시려오는 아픔 때문에 유홍운은 찻잔에 담긴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2번째 노인이 어린 하인에게 뜨거운 차를 가져오게 해서 대접했습니다. 유홍운은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세상을 떠난 몸이라 시간과 날짜도 알 수 없으며 사람의 미래 역시 알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유홍운은 신선이라면 을에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신비한 도수를 알겠거니 싶어서 그런 기술을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속세에 사는 사람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만큼의 대답을 얻어내지 못하자 실망한 유홍운은 안기도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장의 안내를 받아 조선 궁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홍운이 안기도에서 겪은 일을 털어놓았더니 조선왕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노인이 그대한테 대접한 차가운 물은 아득히 먼 옛날 이 세상과 함께 나타난 오객이요. 한 잔을 마시면 100년의 생명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이요. 안타깝게도 유홍운은 생명을 늘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이었습니다. 신선들이 마시는 물은 매우 차갑지만 생명을 늘린다는 설정은 서유기 같은 중국의 다른 환상소설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청구여담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고대 동양 사회에 널리 퍼진 인식인 듯합니다. 중국의 바다 동쪽, 즉 조선에
신선이 산다는 전설은 진시황 시절부터 중국인들에게 널리 퍼진 생각이었습니다. 진시황이 늙지 않기 위하여 신비한 약초인 불로초를 구하러 보낸 도사인 서복이 제주도를 방문했다는 전설도 남아 있습니다. 서귀포라는 지명도 서복이 왔다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조선에 있다는 신선들의 섬인 안기도 이야기도 이런 중국인들의 인식이 반영된 흔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신하고 싶을 땐 뱀뿔. 불과 19세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결혼한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환자들은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온갖 불임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조선 광해군 시절 유몽인이 쓴 야담집인 어우야담에도 불임을 완전히 낫게 해준다는 신비한 보물인 뱀의 뿔이 나옵니다. 정확한 시대를 알 수 없던 때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 신석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민, 즉 노비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으니 신석산이 바로 그런 운명을 타고난 몸이었습니다. 조선은 1년에 3번이나 중국에 사신을 보낼 만큼 중국과의 접촉이 잦았는데 그때 사신 일행을 따라가는 천민들은 중국에 가서 얻은 여러 가지 물건을 조선에서 되팔아 한 몫을 챙겼습니다. 신석산도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조선 사신 일행에 운 좋게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신 일행을 따라간 신석산은 요동 지방에 도착한 날 숙소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모래 속에서 빛을 내는 작은 뿔을 발견했습니다. 신석산은 그게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몰랐지만 다른 나라인 중국에 와서 보게 된 희한한 물건이니 조선으로 가져가면 꽤나 비싸게 팔 수 있는 물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의 품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마침내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 도착한 조선 사신 일행은 그들의 전용 숙소인 옥하관에 짐을 풀고 머물렀습니다. 신석산은 챙겨온 뿔을 옥하관의 대들보 위에 달아두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찾은 신기한 물건이요 하고 자랑했습니다. 중국인 장사꾼들이 그 뿔을 보고는 크게 놀라워하면서 숙소를 관리하면서 조선과 중국인 장사꾼들의 통역과 중개 역할을 한 사람들을 앞세우고 신석산을 찾아와서 우리가 저 뿔을 사겠소. 얼마에 팔거요? 원하는 액수를 말하시오.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신석산은 비록 뿔이 무슨 물건인지는 몰랐으나 장사꾼들이 몰려와서 원하는 액수를 말하면 그대로 사겠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 아주 값이 나가는 귀한 물건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불을 거면 세게 불러야겠다는 속셈으로 100만 금을 주시오. 그러면 내가 저 뿔을 팔겠소. 하고 먼저 엄포를 놓았습니다. 신석산의 말을 들은 중국인 장사꾼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나서서 흥정을 했습니다. 100만 금은 너무 많으니 10만 금에 파시오. 내가 돈을 드리리다. 신석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천민인 자기 처지에 10만 금만 있어도 큰 횡재라 여겨서 그가 말한 금액에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체 무슨 물건이기에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갔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 관부한테 물어보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얻은 저 뿔은 뱀의 뿔이요. 지금 중국의 황후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데 저 뱀의 뿔을 가지면 곧바로 아들을 임신하여 낳을 수 있어. 원래 저 뿔은 2개가 모두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황후가 1개의 뿔은 구했으나 2번째 뿔을 찾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이곳에서 얻었으니 무척 기쁜 일이요. 자신이 찾은 물건이 뱀의 뿔이라는 사실을 안 신석산은 값을 좀 더 받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10만 금이나마 건진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얻은 돈으로 시장에 가서 갖가지 색깔이 들어간 비단을 샀습니다. 그 양이 너무나 많아 5년 동안 차례대로 조선 땅으로 가져올 수 있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신석사는 조선으로 돌아와 비단을 장사꾼들에게 되팔아 많은 돈을 챙겼고 그 돈으로 천민 신분에서 벗어났으며 한양에서 으뜸 가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후손 중에 절도사 벼슬을 한 이가 나올 만큼 신석산과 그 집안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고대로부터 뱀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풍요를 주관하는 여신들은 뱀의 모습을 하거나 아니면 뱀을 곁에 두고 다녔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여인에게 임신할 능력을 준다는 뱀의 뿔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 뱀이 가진 풍요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저승사자의 실수. 계유년에 치러진 과거 시험인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 중에 김여라는 이름을 쓰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똑같다 보니 그들을 다른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무하게 될 성균관에서는 둘에게 별명을 붙여서 구분했는데 한 명은 황봉이라 불렀고 다른 한 명은 창승이라고 불렀습니다. 황봉은 오늘날 검찰에 해당하는 벼슬인 사원부의 감찰에 올랐습니다. 반면 창승은 자신이 황봉과 같은 이름이라는 점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름을 김여에서 김염으로 바꾼 뒤 오늘날 법무부 직원에 해당하는 형조자랑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김염은 형조자랑이 된 이후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평소 아무런 병도 걸리지 않던 건강한 사람이었기에 주위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이유를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한편 김염이 죽은 지 며칠 후 김여는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술과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들 사이에 있던 최 씨의 성을 가진 사람이 김여한테 이런 농담을 걸었습니다. 자네는 얼마 전 이름을 김여에서 김염으로 바꾼 그 창승이 왜 죽었는지 아나? 내가 말해주겠네. 사실 창승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어. 저승에서 자네와 창승의 이름이 같았다는 점 때문에 착오를 해서 원래 저승으로 데려갈 사람인 자네를 놓아두고 엉뚱하게 창승을 데려간 걸세. 그래서 저승의 염라대왕이 저승사자한테 김여 자네를 저승으로 잡아오라고 지시를 내린 지가 며칠이 지났다고 하더군. 아무쪼록 자네는 몸조심을 해야 할 걸세. 저승사자한테 잡혀가지 않으려면 말이야. 그 말을 들은 김여는 허튼 농담 하지 말라는 듯 얼굴에 지그시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을 마시던 김여가 갑자기 심장이 아프다며 몸부림치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어서 웅성거렸습니다. 최 씨는 내가 한 마리 씨가 되어 정말로 친구가 죽었구나 하고 후회하며 부끄러워서 재빨리 떠났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신라시대에 붓글씨를 잘 썼던 김생이라는 승려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경상북도 경주 황룡사에 살았는데 당시 황룡사에는 김생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종이 한 명 살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실수로 종인 김생을 잡아가자 염라대왕은 화를 내며 종 김생 말고 승려 김생을 데려오라 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려 김생이 죽고 종의 영혼은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종이 죽은 뒤로 시간이 꽤 지났기에 몸이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반면 승려 김생은 겨우 하루 전에 죽었기에 몸이 멀쩡했습니다. 결국 종의 영혼은 승려의 몸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되살아난 승려는 마치 종처럼 말하고 행동했다고 전해집니다. 태평하나 골계전을 쓴 서거정은 신라시대 김생의 이야기는 허황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놀라운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김여가 죽었던 일을 자신이 눈앞에서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서거정은 김여의 친구였고 그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최 씨가 농담을 한 이후 김여가 갑자기 죽은 일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김녀는 이름이 똑같아 실수로 저승에 끌려간 사람이었을까요? 사냥꾼과 만병통치약 영지. 옛날 백두산에 25세가 된 젊은이 한 명이 작은 집을 지어놓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그는 활을 잘 쏘는 재주가 있었는데 하늘을 나는 새나 산속의 무서운 맹수인 호랑이도 그가 쏘는 화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이름난 사냥꾼이 되었고 짐승을 잡아서 얻은 가죽을 팔고 고기를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가을 어느 날 사냥꾼은 집에서 잠을 자다가 밖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여자의 비명을 듣고 무슨 나쁜 일이 벌어졌나 싶어 활과 화살을 들고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의 젊은 여자 한 명이 도망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사방을 향해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험악한 얼굴과 건장한 체구를 가진 젊은 남자가 두 손에 날카로운 단검을 쥐고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남자가 여자를 위협하려 드는 상황을 깨달은 사냥꾼은 젊은 여자를 얼른 자기 뒤로 숨긴 다음 남자를 막아서며 이게 무슨 짓이오? 당장 이 처녀한테서 떨어지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저 여자는 내 아내다. 생판남인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니 여자를 넘기고 꺼져라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혹시 남자의 말이 맞나 싶어서 사냥꾼이 잠시 머뭇거리자 여자는 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으로 둔갑한 사악한 흥령으로 이곳에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요괴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사냥꾼은 곧바로 화살을 당겨 남자의 머리를 향해 쐈습니다. 머리에 화살을 맞은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죽었습니다. 처녀는 사냥꾼을 향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다음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백두산 일대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산 전체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산을 오가기가 힘들어 사냥꾼은 집 안에 틀어박힌 채 추위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이 구해주었던 여자가 쌀과 채소를 가지고 사냥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여자는 사냥꾼한테 음식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영지라고 합니다. 당신이 죽인 남자는 사람으로 둔갑한 흥룡이라고 했죠. 그 흥룡한테는 친구인 사악한 백룡이 있었는데 그 백룡이 친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지금 당신이 사는 이곳 백두산 인근에 눈을 퍼붓고 있습니다. 백룡은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니 당분간 기다려야 나타날 겁니다. 영지 덕분에 식량을 마련하고 정보도 듣게 된 사냥꾼은 그녀에게 애정이 생겼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거쳐 봄이 오자 사냥꾼은 영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5월 와중에 사냥꾼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드러누웠고 영지는 남편의 병을 고칠 약초를 찾기 위해 백두산의 깊은 골짜기로 떠났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되던 날 사냥꾼의 꿈에 영지가 피를 잔뜩 흘려 붉게 물든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약초인 불로초를 찾아서 백두산의 깊은 골짜기로 갔는데 도중에 백룡이 나타나서 저를 덮치려 했습니다. 백룡한테 능욕을 당하기 싫어서 벼랑에 몸을 던져 자결했습니다. 제 시체는 이 집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놀란 사냥꾼은 꿈에서 깨어나 서둘러 아내가 가르쳐준 대로 동쪽에 있다는 백두산의 깊은 골짜기로 달려가서 샅샅이 뒤져본 끝에 그녀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죽은 아내를 끌어안고 사냥꾼이 슬프게 우는데 꼴 좋구나 하고 누군가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냥꾼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천년이나 된 소나무 위에 하얀 비늘을 가진 백룡 한 마리가 앉아서는 사냥꾼과 죽은 영지를 노려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사냥꾼은 집에서 가져온 활에 화살을 매겨 백룡을 향해 쏘았습니다. 화살은 백룡의 머리와 심장에 명중했습니다. 성난 백룡이 사냥꾼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사냥꾼이 쏘아대는 화살을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백룡을 죽인 사냥꾼은 영지의 시신을 나무 밑에 묻어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사냥꾼은 아내의 무덤을 찾아가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아내의 영혼이 사냥꾼 앞에 모습을 드러내더니 손바닥 크기의 붉은 버섯을 주면서 이 버섯은 저의 이름을 따서 영지라고 했습니다. 이 영지버섯이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줄 만병통치 약입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냥꾼은 죽은 아내가 주는 선물인 영지를 가져와 세상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영지버섯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때려잡은 용사. 19세기 말까지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호랑이가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호랑이에 관련된 전설도 많이 전해옵니다. 그중 하나로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사람의 영혼이 호랑이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하는 창기라는 귀신이 된다는 전설을 소개합니다. 옛날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매우 세고 용감해서 무서운 호랑이를 상대로 화살이나 조총 같은 무기 없이 맨몸으로 싸워서 죽였습니다. 용사는 호랑이를 잡으러 산과 숲을 바람처럼 누비고 다녔는데 그가 맨손으로 때려잡은 호랑이가 수천 마리나 된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임금은 용사를 불러들여 사나운 맹수인 호랑이를 죽여 백성을 지킨 공이 크다 라고 칭찬하면서 군관에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용사는 정식으로 국가에 소속되어 녹봉을 받는 공무원 신분에 올랐습니다. 군관이 된 이후 용사는 중국으로 떠나는 사신 일행에 합류했는데 그들은 북경으로 떠나는 도중 폐사군 지역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폐사군이란 조선 초기에 국토 개척을 하면서 여진족의 잦은 침략과 추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백성을 철수시킨 지금의 평안북도 지역인 우예의 여연, 자성, 무창을 가리킵니다. 폐사군 지역은 오랫동안 사람의 자취가 끊긴 곳이라서 그런지 하늘을 가릴 만큼 나무가 우거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데다가 온갖 짐승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신 일행은 마치 귀신들이 사는 저승으로 들어온 것처럼 음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땅히 머무를 숙소가 없던 터라 사신 일행은 노숙을 했습니다. 겨울철이어서 차가운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 한층 으스스했습니다. 사신 일행이 힘들게 잠을 자는 동안 조금씩 눈이 내렸습니다. 이때 사신 일행을 이끄는 상사는 잠이 오지 않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나타난 젊고 아름다운 여자 한 명이 하얀 깃발을 가지고 눈 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누워서 자는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잠든 용사의 머리카락에 깃발을 꽂고는 웃으면서 달아났습니다. 여자가 사라지자 누워있던 상사는 하얀 깃발을 빼버리고는 도로 자리에 누워 오지 않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기를 얼마 후 두 눈을 번뜩이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사신 일행을 찾아와서는 두리번거리며 한참 훑어보다가 떠나버렸습니다. 잠자는 척하고 누워있던 상사는 그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호랑이가 떠난 뒤 조금 전에 여자가 다시 나타나서는 하얀 깃발을 잠든 용사의 머리카락에 다시 꽂고서 달아났습니다. 상사는 그것을 다시 빼내버렸습니다. 그러기를 5번이나 반복했는데 마침내 커다란 호랑이가 와서는 무척 화가 난 듯 울부짖고는 떠나버렸습니다.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에 사신 일행은 잠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상사는 일행에게 자신이 보고 겪은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용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눈 위에 난 호랑이의 발자취를 쫓아서 말을 타고 수백 마리의 호랑이가 있는 북쪽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용사는 조금 전에 사신 일행을 찾아와서 울부짖은 큰 호랑이를 발견하고는 왼팔로 목을 쥐고 오른팔로 호랑이의 콧구멍에 밧줄을 뺀 다음 말의 꼬리에 매달고 돌아왔습니다. 용사의 엄청난 힘에 놀란 사신 일행은 그때부터 용사를 가리켜 호랑이를 잡은 장군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이 기이한 이야기에서
용사의 머리카락에 하얀 깃발을 꽂으러 나타난 여자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나서 호랑이의 앞잡이가 된 창귀였습니다. 주인인 호랑이를 위해서 먹잇감이 될 인간에게 하얀 깃발을 꽂아 표시한 것입니다. 창귀가 사라진 뒤에 나타난 호랑이는 아마 동족을 죽인 용사에게 복수하기 위해 찾아왔으리라. 만약 상사가 잠에서 깨어 창귀가 꽂은 하얀 깃발을 빼주지 않았다면 잠들어 있던 용사는 꼼짝없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을지 모릅니다. 창귀는 왜 자신을 잡아먹은 호랑이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걸까요? 추측건대 자신이 겪은 고통을 남한테도 당하게 하려는 일종의 보상 심리에서 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지배하는 강자와 싸워 이길 수 없으니 차라리 노예 노릇을 하려는 뒤틀린 심리가 발현된 것은 아닐까요? 냄새나는 귀신. 한국의 전통 신앙에서 산은 도를 깨달은 신선들이 사는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산이라는 공간이 항상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산은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무서운 존재가 우글거리는 공간처럼 매우 불길한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선의 학자가 쓴 야담집을 보면 산에서 악취를 풍기는 귀신을 보았다는 신비한 목격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성종 임금 시대에 태어나 명종 임금 시대까지 활동한 학자인 성수침은 젊은 시절 지금의 서울 경복궁 북쪽의 북악산에 세워진 청송당이란 건물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수침은 혼자 청송당에 앉아 석양을 즐기고 있었는데 불현듯 어떤 물체가 청송당의 구석에 나타났습니다. 대체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이 들어 성수침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물체는 온몸에 검은색이 섞인 푸른색의 긴 옷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 옷이 어찌나 길었는지 발끝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 물체는 머리카락이 땅바닥에 닿을 만큼 길게 늘어뜨린 상태였고 머리카락 사이로 두 눈이 돌출되어 있어서 괴이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성수침은 용기를 내어 내 정체는 무엇이며 여기는 어떤 일로 나타났는가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침묵만 지킬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다짐한 성수침은 이리 가까이 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물체가 성수침이 앉은 창문가로 다가왔습니다. 온몸에서 역겨운 누린내가 진동해서 무척 불쾌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전혀 사람 같지가 않다고 여긴 성수침은 마음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는 훔쳐갈 물건이 없다. 내가 도둑이라면 여기 있어 보았자 이득이 없다. 혹시 내가 귀신이라면 나는 귀신과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 어서 이곳에서 떠나거라. 그러자 놀랍게도 이상한 물체는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성수침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야담집의 내용으로 보아 성수침이 만난 정체불명의 존재는 귀신이었던 듯합니다. 성수침보다 후기의 사람이지만 조선인조 무렵의 학자인 정백창이 산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백창은 젊은 시절 산속의 절에서 책을 읽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부처를 믿는 승려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곳에 가서 책 읽기를 좋아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백창은 불탑 뒤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밤중에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불탑 근처에 웬 커다란 물체가 나타나더니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역질이 날 만큼의 악취가 진동해 가까이 다가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악취 때문에 불쾌한 와중에서도 정백창은 호기심이 들어 그 괴상한 물체를 상세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툭 튀어나온 눈에 오그라든 코를 지녔고 축 늘어진 귀에 위로 불쑥 솟은 머리카락과 귀에까지 닿을 만큼 찢어진 입을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등에는 2개의 날개가 달렸으며 푸르면서도 붉은색 몸뚱이를 가졌는데 아무리 지켜보아도 그 몸이 정확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운 와중에도 정백창은 내가 여기서 겁을 먹고 호들갑을 떨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달려들어 나쁜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여 계속 책을 보았습니다. 괴물은 정백창의 침착한 태도에 강한 인상을 받았는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있다가는 괴물에게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정백창은 옆방에서 자는 승려들을 큰 소리로 불러서 깨우고는 어서 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괴물이 불탑 뒤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가더니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백창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술을 마셨는데 뒤늦게 자신이 주먹을 3개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바닥을 펴보았더니 손톱이 손바닥을 뚫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백창이 봤다는 괴물의 정체와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악취를 풍겼다는 점에서 성수침이 본 괴물과 비슷한 종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